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셨네 보니까. 네. 네, 뭐 사건 자체는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네. 특별히 좀 방문해 주신 목적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저한테 이제 확인하고 싶으신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인터넷이랑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개인 회생이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 선택지일 것 같은데 예비 신랑에서는 아직 회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변호사님께서 어떤 부분들이 부정적이실까요? 일단 사실 회생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신용등급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럼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추후에 혹시 있으면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경제활동에 조금 불안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마 당분간은 저기 사실혼 관계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그 나중에 어쨌든 그 혼인신고를 할 텐데 그럴 때 만약에 신용도의 위험이 이게 우리 친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꺼번에 오거나 뭐 이런 좀 피해가 이렇게 좀 누적되지 않을까 상황을 잘 모르겠다 보니까 그런 불안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결혼한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라고 해서 신용도가 전이되거나 이거는 없죠. 그거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개별적인 별개의 사람인데 여기랑 뭐 약정을 했거나 여기서 여기 돈을 빌려주고 여기가 뭐 갚은 거지 그게 여기에 책임이 넘어오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신용도도 마찬가지죠. 다 개별적인 거니까 신용도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실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하신 게 이제 사회 활동하면서 신용도나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돈을 못 갚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회생으로 비롯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돈을 못 갚기 때문에 그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왜냐면 내가 개별 채권자, 카드사 뭐 이렇게 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기 때문에 어쨌든 일괄적인 절차로 법원을 통해서 이제 갚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회생 파산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신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파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러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시면서 신용도를 활용해서 신용을 활용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연체가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온전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내가 돈을 못 갚겠으니 법원을 통해서 갚겠다. 그리고 법원에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갚고 나머지 거는 감면받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연체를 전제로 가는 거고 다만 요 과정을 다 겪고서 끝나면 이제 신용도를 원래대로 회복해서 정상적인 신용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이제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인 건데 그러면 적어도 개인회생 뭐 2년 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신용불량자의 지위에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책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개인회생을 진행했었던 이력, 신용불량자였던 이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종료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회생을 뭐 2번 하시는 분, 파산했다가 회생 또 하시는 분, 회생했다가 파산하시는 분, 여러 차례 신용회복 절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개인회생이든 뭐 파산이든 워크아웃이든 이런 채무조정,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했다가 그 진행함으로써 더 이상의 나는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이게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됐을 거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디서 또 돈을 빌려가지고 2번 뭐 3번 이런 절차들을 진행했겠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신용이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어디서든 간에 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해서 다시 채무가 또 쌓여서 못 갚은 상황이 되니까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갚을 수 있고 이게 채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물론 이제 무리해서라도 어디서든 이렇게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해서 꾸역꾸역 갚을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70% 감면을 받고 그냥 2년 동안 좀 불편함을 유지하다가 회복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간에 그냥 힘들게 무리해서 갚고 그냥 갈 거냐 아니면은 이거 아니어도 굳이 상관없으면 안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겠죠.
보증 네. 거기도 채권자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보증 혹시 HF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요렇게 될 거예요. 우리은행을 채권자로 넣으면 네. 우리은행에서는 이게 이제 사고 채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HF 측에 네. 대위 변제를 요청할 거고, 그러면 HF에서 우리은행 돈을 네. 대신 갚겠죠. 네. 그럼 우리은행은 이제 빠지는 거고, 네. 네. HF가 이제 채권자로 그냥 그렇게 남는 형식으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쨌거나 그냥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해서 네. 뭐 금지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라고 한다면 우리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 받을 돈이랑 이제 상계 처리해서 빼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은 당분간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앞으로도 네, 가급적이면 네. 이제 뭐 사용을 추천드리는 거는 자회사로 카드사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KB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그죠? 네.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네네. 그렇죠. KB는 또 국민카드 그죠? 네. 있고 뭐 하나은행도 뭐 하나카드 있고 이런 네, 은행들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시면서 네. 거기에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한 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불편한 거는 사실 어디 뭐 음식점에서 뭐 결제를 한다든지 뭐 쇼핑몰에서 결제를 한다든지 일상생활에서의 네. 불편함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체크카드로 사실 대부분은 다 해결은 돼요. 저는 지금 체크카드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거기로 급여이체를 받으시고 그 네. 체크카드를 계속 긁으시면 네. 거기에 실적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 해당 자회사의 신용카드를 면책 이후에 발급받으시는 거는 상당히 좀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면책 받고 국민카드, 예를 들어서 KB의 체크카드를 쓰셨다라고 하면은 그 자회사인 국민카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실적이 과거 실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더 수월하게 빨리 받으실 수는 있어요. 이제 뭐 그런 방법들을 추천드리고 어차피 지금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생활에 있어서 큰 네, 불편은 없으실 맞아. 텐데 다만 체크카드에 혹시 네. 교통카드 기능이 붙어있나요? 후불?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카드 쓰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정도 불편함이 다른 은행이면 상계 처리는 못 하는 거죠. 우리은행. 네 못해요. 무료면 되겠네. 네. 그 급여 계좌도 다 바꿔야겠네요. 우리은행으로 급여 계좌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바꾸셔야죠. 네. 바꿔서? 아직 안 바꿨지. 바꿔야 되지. 바꿔야 되는 거지. 그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네. 인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2년일까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좀 더 긴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신청 10월쯤에 했어요. 혹시 뭐 형사 고소도 하셨어요?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게 고소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혹시 뭐 그 네. 같은 건물에 다른 분들 해서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게 있거나 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 같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건물에 저희가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한 6가구 정도가 소송한다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제 법률사무소 선임한 상태로 자료 드리고 있고 네. 원칙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네. 전세 사기 이제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그 결정을 받아야 돼요. 원칙은. 그래야 네. 24개월이 원칙이고 네. 다만 이에 준해서 형사 고소를 했을 네. 때 뭐 경찰에서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나 뭐 네.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유죄가 맞다라는 취지로 인정이 되거나라고 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지침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뭐 형사 고소도 아직 안 하신 상태라고 하면 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이 나와야 네. 24개월로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근데 네. 뭐 그거는 반드시 신청 시점에 있을 필요는 없고 네. 24개월로 신청해 놓고 그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네. 그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법원에 이제 뭐 보충 서류로 넣는 네. 방법으로 1월 중으로 예상되거든요. 네. 그게 나오는 네. 게. 네네. 만약에 변제를 진행하는 중에 만약에 이게 나오면은 그거를 바로 보충서를 제출하면 변제를 진행하는 중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매월 얼마씩 몇 개월로 갚겠다라고 해서 변제 계획 아니라는 거를 써서 이제 법원에 내야 돼요. 네네. 근데 법원이 그거를 이거는 변제금이 낮다거나 더 올려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기간을 더 늘려라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변제 계획안을 짜왔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저런 사정을 보고 네. 법원이랑 우리랑 네.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네. 거기서 우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24개월만 갚겠습니다 라고 낼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면은 그 피해자인 증거를 가져오세요라고 할 거고 그럼 적어도 지금 진행 중이고 요게 결정 나면 바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건데 법원이 오케이 그러면 이대로 확정해서
인가 뭐 개시 결정, 인가 결정을 내려줄게라고 하면 그 전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확정이 되겠죠. 네네네. 그게 미뤄진다면 이제 뭐 개시 결정 나는 시점이나 인가 결정 나는 시점이 이제 좀 밀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전세 사기로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국토부에서. 네. 그럴 경우는 개인 회생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36개월이잖아요. 네. 36개월로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기소가 됐거나 뭐 유죄 취지의 뭐 기소 의견으로 이게 올라갔거나 뭐 송치됐거나 하면은 사실은 그 경우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준해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이건 뭐 24개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36개월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막 아까 제가 150만 원 말씀드렸는데 50만 원씩 36개월이면은 5,400. 예, 변제율은 한 54%니까. 변제율과 나의 개인회생 진행하는 그 3년의 기간. 그거는 이제 5천만 원과 3년을 바꿀 것이냐. 요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납부 기간까지 3개월 걸리잖아요. 이 3개월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 그냥 쓸 수 있는 돈. 그걸 최대한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돈 갖고 계신 게 한 2,300만 원 정도 예금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은행에 예금으로 550. 이건 이번 달에 우리은행 거는 다 해지하시고 해지하도록 안 안내드렸죠. 해지할 거고 농협에 청장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냥 주세요. 이거는 그냥 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다른 은행으로 옮겨서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 굳이 소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쓸 수 있는 돈 있잖아요. 그냥 뭐 생활비나 이런 걸로 그냥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안 쓰면 재산으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재산으로 잡히는 거에 되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굉장히 이거 예민해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청산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 재산가치 총 합의로 볼 수 있는데 2년이든 하여튼 3년이든 총 갚는 금액이 내 청산가치보다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50만 원씩 24개월 3,600만 원 안내 드렸잖아요. 그럼 내 재산 총합이 3천만 원 이하면 갖고 있던 쓰던 그거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내 재산보다 많이 갚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산 3천만 원 갖고 있는데 나는 이미 24개월 동안 3,600 갚으니까 내 재산보다 많이 갚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내 재산은 5천인데 3,600만 원밖에 못 갚으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24개월 동안 3,600만 원밖에 못 갚지만 내 재산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청산가치를 못 맞춰가지고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뭐 일부 소진해가지고 뭐 청산가치를 낮추거나 뭐 이제 이런 게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어디 쓰실 때가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소진함으로 인해서 뭐 갚을 돈이 줄어든다거나 소진 안 함으로 인해서 늘어난다거나 이런 영향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굳이 뭐 쓸 데도 없는데 부실을 만들어서 소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 불안하면 아예 내 계좌로 옮겨도 되잖아. 근데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냥 계좌를 옮겨 놓은 거는 이거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걸로 봐요, 법원.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명의만 바꿔서 옮겨 놓는 거는 이해했어요. 중도에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폐지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이 아니면 뭐 통과가 되기 전에라고 하면 이제 취하를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채무가 그냥 살아나서 갚아야 되는 그렇죠. 그냥 그대로 해서 연체 이자까지 이제 갚으셔야 되는 거죠. 전에 갚았던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원 계좌에 이렇게 모아뒀던 게 반환돼요. 반환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 이거를 포기를 했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사건이 통과되기 전이면은 어차피 적립금을 법원에 안 넣었을 테니까 갖고 계실 테니까 뭐 그냥 그대로 살아난다라고 보면 되고 통과된 이후에 뭐 몇 번 납부하다가 그랬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이거를 채권자들한테 나눠줬다라고 하면은 나눠준 걸 다시 그걸 받아오지는 못하겠죠. 나눠준 거는 일부 갚은 걸로 치는 거고 이제 만약에 나눠주기 전에 갖고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다시 반환될 거고.